그림, 조각, 건축, 공연 등은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영화는 없죠. 무제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100년 전 독일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은 이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아우라가 붕괴되고 예술이 숭배의 대상에서 벗어나 순수한 감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이번 편 시작합니다. 복제 기술로 인해 아우라가 붕괴되었다는 게 좋다는 것일까요? 나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제 방지 기술인 NFT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 예술에서 아우라는 내가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긴다고 했죠. 반대로 원본을 가진 쪽은 어떨까요? 원본 소유자에겐 권력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메카랑 모나리자 예로 들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순례 비자 발급을 조정하면서 이슬람권에서 형님나라로 위상을 굳히려고 합니다. 프랑스 역시 모나리자라는 슈퍼스타를 최대한 활용해 과거의 영광을 오늘날까지 이어가려고 하죠. 과거 예술품은 대부분 귀족 소유였습니다. 귀족을 위해 생산되고 귀족에 의해 소비되었죠. 음악가는 귀족을 위해 연주했고 화가는 귀족의 얼굴을 그렸고 그림은 귀족의 저택에 걸렸습니다. 잠깐 이 저택에 귀족을 위해 일을 하러 온 평민이 되어볼까요? 회랑 끝 높은 곳에 걸린 그림이 근엄하게 우리를 내려다볼 것입니다. 숙련된 화가가 오로지 한 개인을 위해 여러 날에 걸쳐 그린 초상화죠. 평민 입장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 귀한 그림이 내뿜는 아우라에 짓눌린 채로 그는 생각하겠죠. 이들과 나는 급이 다르구나. 베냐민은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 예술을 고상한 것으로 포장해서 자신과 피지배계층을 구분짓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지배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복제 기술 덕에 예술이 해방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술의 주인이 소수 지배계층이 아니라 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일까요? 중세시대의 음악가들의 명성은 누구를 위해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요즘은 완전 다르죠. 음반 판매량, 조회수, 얼마나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현대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들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격차에 비해 문화적 격차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재벌들도 우리랑 비슷한 드라마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 복제라는 단어 말입니다. 벤야민 시절만 해도 그렇게 나쁜 뜻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닥 좋은 느낌이 아니죠. 복제라는 개념의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날아간 시점을 보자면 9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전 아날로그 시절만 해도 복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떡국게 드셔보신 분들 카세트 테이프 복사해 본 적 있으시죠? 이것만 해봐도 꽤 어렵습니다. 원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복사 기계, 복사 대상, 시간, 요령까지 필요해요. 그런데 컴퓨터 파일 복제는 요즘 일도 아니죠. 두 가지 마법의 주문, 컨트롤 C, 컨트롤 V, 끝! 쉽기도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저작권 문제. 너무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고도 각종 창작물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저작권 인식이 많이 나아졌죠.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이 범죄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만 복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에선 사람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 사칭이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이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또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러던 시기에 원본을 되살린다는 기술이 나왔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꼬리표를 붙이는 기술입니다.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 파일은 다른 파일들과 구분되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원본이 되살아났다면 아우라도 되살아났을까요? 전통적 예술과 디지털 예술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우라 하면 떠오르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은 들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기능적으로 봅시다. 아우라의 효과가 예술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픽셀 집합에 NFT라는 꼬리가 붙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되었고 소유욕이 생깁니다. 웃긴 게 NFT 아트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그 꼬리표가 내 것일 뿐인 이상한 소유권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투기가 일어났죠.
전편에서 복제 예술인 사진과 원본 모나리자를 비교했었죠. 어떤 것이 더 뛰어난 감상의 대상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강력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원본인 모나리자뿐입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원본 예술인 모나리자와 이 NFT 아트를 비교해 봅시다. 이 NFT 아트의 미적 감상 가치가 있을까요? NFT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맥락이 중요한 것은 전통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NFT 꼬리표를 한번 떼고 봅시다. 솔직히 전 별 감상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 예술품은 NFT라는 꼬리표가 붙어야만 맥락 안에서 수집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감상 대상이라기보단 순수한 숭배 대상 아닐까요? 트위터에는 NFT 이미지를 프로필로 설정할 때 특별한 인증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역시 NFT 아트를 게시할 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전까지는 저작권의 허용범위 안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예술가의 일러스트를 자유롭게 프로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는 가짜로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가짜로 분리되는 거죠. 이건 사실 별 문제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NFT 아트를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될 힘입니다. NFT 아트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 셀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 큰손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떼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역대 NFT 아트 최고 경매가가 당시 기준으로 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사봤자 어디 걸어놓지도 못하고 상업적 사용 권리도 없는 단순한 디지털 꼬리표에다가 800억 원을 태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대 최대 규모의 NFT 펀드 창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NFT로 돈을 버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트위터 한 줄에 특정 암호화폐 가격은 쉽게 요동칩니다. 블록체인 투자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같은 신념을 강하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종교 집단과도 비슷합니다. 리더들의 한마디에 개미 평신도들은 울고 웃습니다. 유명한 NFT 아트를 프로필로 한 사람을 보면 그를 잘 모르면서도 그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알게 모르게 그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이 인증마크 덕분에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조작하기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도 같습니다. 대저택을 값비싼 예술품들로 꾸며놓고 하인들에게 넌 뛰어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주지시키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귀족들과 똑같네요. 약간 오버한 것도 같습니다만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황은 더 암울해질지도 모릅니다. 현실 세계의 빈부격차가 메타버스에서는 더 심화될 수도 있죠. NFT 때문에요. 추후 메타버스 편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벤야민의 아우라 이론에 따라 NFT 예술이 과연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저와 좀 다르시다면 댓글로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 것 같으니 다음 영상은 NFT 희망편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